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저물어가는 2019년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미디어계에서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0대 뉴스 등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언론계와 미디어계의 가장 굵직한 화두는 언론개혁, 그리고 기성 언론의 영향력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유튜브 저널리즘의 등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내용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확인해 보시죠. 12월 21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 주간 뉴스가 아니라 올 한 해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각 분야에서 올해 10대 뉴스가 속속 발표되고 있어요.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올 한 해 언론계를 중심으로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먼저 뉴스 검색 분석 사이트인 비카인즈를 통해서 올 한 해 언론 미디어와 관련해서 어떤 연관어들이 뜨는지 먼저 찾아봤습니다. 언론을 검색어로 이제 넣어보면 10만 9,335건의 보도량이 검색이 됐고요. 네. 연간 검색어로는 언론개혁, 가짜뉴스, 허위정보, 법무부, 검찰 관계자, 언론 자유 이런 단어들이 시각적으로 좀 두드러졌습니다. 네. 또 미디어를 키워드로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47,447건인데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유튜브가 네. 가장 크게 두드러졌고요. 아무래도. 예. 그다음에 방통위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개혁 문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언론 개혁으로도 163건이고요. 연관어가 검찰개혁, 패널들. 왜 최근에 종편도 많아지고 하면서 종편 패널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가 좀 되고 있잖아요. 네네. 자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이 검색어가 아마 연관어로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널들, 또 언론 스스로, 또 조국 사태, 촛불 집회, 공수처 이런 연관어들이 뜹니다. 올 한 해 아무래도 이제 검찰 개혁에 이어서 언론 개혁 이슈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온 연관어들이 모두 1년 동안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많이 접한 것들이고요. 또 지난 18일 기자협회에서 10대 뉴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내용과도 물론 연결이 됩니다. 네. 연관어 검색 결과 언론개혁, 가짜뉴스, 유튜브 이런 것들이 검색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예상대로예요. 네, 그렇죠. 네. 올 한 해 저희 미디어 비평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기자협회보에서 선정한 미디어계 10대 뉴스부터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제일 먼저 이제 기자협회에서 이 10대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자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추천을 하고 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조국 사태가 검찰개혁 그리고 이어서 언론개혁까지 이어졌죠. 저희도 이 시간에 이제 언론개혁에 대한 그 내용을 몇 차례 다뤘었는데 네. 역시 첫 뉴스로 꼽았습니다. 검찰의 프레임, 검찰발 보도, 검언 유착 이런 이제 용어들도 익숙해졌고요. 네. 또 비판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네. 조국 사태 참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화두를 던져준 일이었어요. 네. 조국 사태 그리고 이 일로 인한 또 검찰개혁 그리고 또 이 일로 인한 언론개혁 네. 역시 이 이슈가 맨 처음에 다뤄졌군요. 네. 여기서 이제 검찰발 보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왜 지난 시간에 그 출입처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출입하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뉴스들이 검찰을 통해서 나오는 네.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네. 역시 이게 첫 번째 뉴스로 꼽아졌고요. 최근에 KBS도 그렇고 새로 신임 보도국장들이 출입처 문제 네.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다 연결이 된 그런 얘기들입니다. 네. 저희 시간에서도 조국 관련 언론 보도들
뭐 절반 이상은 검찰이 썼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한번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네. 역시나 그랬군요. 다음은 어떤 뉴스들이 올라와 있나요? 네. 양대 그 포털 뉴스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사 비상 경영이라든지 MBN 자본금 편법 충당, 검찰 수사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왠지 어느 순간에 그 뭐 네이버나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네. 첫 화면이 그냥 검색창만 이렇게 남겨. 그렇게 바꿨죠. 네, 바꿨죠. 네. 그러면서 개편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들어가서 그 뉴스레터로 딱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자기가 이제 구독하는 네.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 구독 경쟁이 또 치열해진 그런 문제도 있었죠. 네. 그렇다 보니 언론사들이 너무 선정적인 제목들, 네, 그렇습니다. 낚시성 제목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댓글에 보면은 낚였음. 이런 댓글들이 뭐 무수히 달릴 정도로 네. 실제 제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네. 제목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저희가 지적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방송사 비상 경영 이거는 KBS, MBC가 지상파로서 플랫폼의 구조적인 위기 때문에 채널 경쟁력이 하락하니까 비상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지상파 위기라는 말이 뭐 어제 오늘 나온 말이 아니죠. 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론의 신뢰도와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참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신뢰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 시사인이 2019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 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네. 유튜브가 가장 신뢰하는 매체 2위를 차지했던 조사 결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네, 저희가 다뤘었죠. 네, 유튜브 정치 채널과 지상파와의 공방이 오가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제 역시 유튜브가 10대 뉴스에 당당히 등장을 합니다. 유튜브의 내용을 지상파 방송이 받아 쓰는 문제. 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조금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연예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그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굉장히 선정적인 내용들이 유튜브 채널에 먼저 유출이 되면서 네. 이슈가 되고요. 또 그걸 그대로 기존 언론들이 받아써서 보도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이제 연예인 관련 기사에서 많이 보여지는 자극적인 보도의 행태인데 네. 이 부분도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또 계속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와 관련해서는 이거를 이제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뭐 유튜브가 저널리즘이냐, 저널리즘이라는 게 붙는 게 맞느냐 이런 논의도 사실 계속되고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 채널이 굉장히 많다라고 500개가 넘는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확증 편향이라던가 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네. 그 특정 연예인들이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이분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어떤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네. 또 본인들이 아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뉴스가 확대 양산되는 그런 좀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유튜브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구독자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구독자 네. 수가 많고 조회수가 높으면 이게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사실은 저희가 뭐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네. 거는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없죠. 네. 사실은. 뭐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네. 확인도 안 돼 있고 일단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또 그 네. 클릭하고 유튜브를 또 보고 네. 그러면 또 조회수와 구독이 늘어나면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돈을 벌게 되는 이런 상황은 좀 문제가 아닌가. 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저널리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네. 새해에도 좀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사실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 쓰는 기존 언론 그렇죠. 그런 태도들. 네. 네. 유튜브에서 지상파 방송을 또 공격하고 그렇죠. 네, 네. 공격받은 지상파가 반박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졌던 한 해였는데 그만큼 언론 지형이 급변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밖의 뉴스들은 어떤 게 선정이 됐나요?
네, 뭐 넷플릭스 같은 거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죠. 네. 그 이제 OTT라고 하는데요. 네. 이 OTT에 맞서서 우리나라 OTT들의 합병도 있었고요. 네. 뭐 다양한 형태의 OTT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뭐 애플이라든가 디즈니도 11월 말에 여기 합류하면서 경쟁은 아마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역시 뭐 이 뉴스도 10대 뉴스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OTT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우리 열린 라디오에서도 소개들 네. 많이 됐었잖아요. 저희가 뉴미디어 트렌드 코너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었죠. 예,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이렇게 격변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뭐 지상파 메인 뉴스 첫 여성 앵커. 네, 이소정 앵커죠. 예, 이소정 앵커. 사실은 이게 뉴스가 된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죠. 네, 씁쓸합니다. 예, 지금 2019년 현재 이게 네. 뉴스가 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뭐 호반건설 등의 건설 자본의 언론사 인수, 뭐 이용마 MBC 기자 별세. 아무래도 네. 이제 기자협회에서 뽑은 네. 거다 보니까 이 뉴스가 크게 좀 다뤄졌고요. 그다음에 뉴스레터로 디지털 독자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뉴스레터는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오래된 어떤 그런 개념? 네. 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시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워낙에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뉴스레터를 통해서 디지털 독자를 확대하려는 방안들이 계속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여서 네. 뭐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평가는 뭐 내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도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이 10대 뉴스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1년 동안의 언론 미디어 보도와 관련된 연관어부터 시작해서 기자협회가 뽑은 10대 뉴스까지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고요. 언론 학계에서도 올 한 해 여러 가지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됐었죠. 네.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 학회마다, 바쁘셨어요. 예, 학회마다 사실은,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학술대회를 2번을 개최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학술대회랑 총회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계속되는 세미나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과별로 세미나들이 있는데 그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주요 학회인 한국언론학회 또 한국방송학회 이게 이제 가장 큰 학회고요. 그다음에 한국소통학회 등의 1년 행사 세미나들을 좀 쭉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역시 뭐 학자들도 언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뭐 시간상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약을 해보자면 역시 조국 보도와 관련된 내용, 가짜 뉴스에 대한 분석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세미나였는데 조국 보도를 되돌아보다 네. 세미나에서도 굉장히 이제 공방이 오가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지금 계속해서 신뢰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솔루션 저널리즘 강연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팩트체크와 관련된 세미나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최근에 그 언론계, 종교계, 학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그 집단 지성인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가짜 뉴스를 검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가짜 뉴스 체크 센터를 이제 설립한 게 있었거든요. 설립이 됐어요. 예, 그래서 가짜뉴스 체크 사이트, 그러니까 개미체커라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체크를 해서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어요. 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에 대한 심각성을 반증하는 건데, 이런 시민들이 직접 그 가짜뉴스를 체크를 할 만큼 네.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언론계 또 학자들 뭐 종교계까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지형이 지금 급변한다고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이런 것과 관련한 연구나 어떤 토론회도 많이 있었죠. 예,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학회마다 유튜브 저널리즘 세미나가 다 있었어요. 네. 뭐 유튜브와 정치 편향성 그리고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그런 세미나도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이 뭐 유튜브를 저널리즘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지적들도 조금
양분됐어요. 이 의견들이 조금 봐야 된다. 지금 봐야 된다. 그다음에 아직 시기는 좀 이르다. 시기 상조다. 저널리즘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학계에서 아직 명확하게 이제 그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어떤 개념이 생긴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얘기들이 그냥 계속 회자되다 보니까 학자들도 그게 맞는가라는 네. 어떤 회의적인 입장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오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들은 역시 확증 편향의 문제. 네. 아무래도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계속 어떤 그 정보가 제공되다 보니까 네. 확증 편향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현상들 때문에 또 양분화되고 네. 우리 사회 양극화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조한다. 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저널리즘이 또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못하는 얘기들을 조금 속 시원하게 네. 얘기해주는 긁어준다라고 그래서 하면서 그래서 열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기자들이 뽑은 10대 뉴스 또 언론 학회에서 중점적으로 토론하고 분석한 내용들 결국은 일맥상통하네요. 네, 그렇죠. 뭐 기자협회 10대 뉴스 언론보도 관련 학회에서 다룬 지난 1년의 세미나 연구 등을 종합해보면 언론개혁, 가짜뉴스 대응,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이제 변화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이제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여러 이슈들이 사실은 독립적인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하나로 또 요약을 해보자면 바로 그 언론의 신뢰 회복 이런 키워드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언론과 미디어의 참 많은 변화들, 굵직한 이슈들 오늘 정리해봤는데요. 앞서 그 교수님께서 연관어 검색 결과에 네. 언론 스스로라는 검색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언론 스스로 새해를 앞두고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또 어떻게 무엇을 바꿀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2019년의 남은 날들이었으면 합니다. 교수님과 2019년에 뵙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이. 네. 네. 올 한 해 미디어 비평을 통해서 제게 생각할 거리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였습니다. 열린라디오 YTN에서 12월 한 달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열린라디오 YTN 유튜브와 팟빵으로도 다시 듣기 가능한데요. 팟빵에서 열린라디오 YTN의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저 구독했어요. 좋아요 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책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고은 기자가 쓴 여성의 글쓰기, 나만의 언어로 나를 찾아가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여성의 글쓰기, 이 책 팟빵 구독 또는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보내드릴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2019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관심을 받았던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 잇따랐던 자살 관련 뉴스들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 선정한 올해의 검색어 3위에 고인이 된 설리 씨의 이름도 올라있던데요. 성북구 내모녀의 극단적인 선택도 잊힐 수 없는 뉴스였죠. 우리 사회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큰 경종을 울려준 소식이었으니까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올 한 해 연속으로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생명 살리기 연속으로 인터뷰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이범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우리나라.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은 건지 최근 토론회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셨던데요. 네, 제가 2018년도에 네. 자살 사망률이 10만 명당 26.6명으로 2017년 대비 2.3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냥 2.3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연인원으로 따지면 1207명이
2017년에 비해서 추가로 자살을 하신 겁니다. 1년 만에 1,200명이 넘는 분들이 자살한 거다. 네네. 심각하네요. 네네. 이러한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요, 자살에는. 네. 그런데 그중 사회 경제적 변동의 주요 심증을 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8년 IMF 사태, 2003년에 카드 대란, 2008년에 금융위기 사태에 즈음하여 급격히 자살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살은 개인의 목숨을 끊는다는 점에서 사적인 행위로 일어난 것일 수 있지만 국가나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사회와 국가와 연관되어 존속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자살은 지극히 사회적이고 아주 국가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살이 지극히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사건이다. 저희 방송에서도 사실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1993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살률을 분석하면서 네. 자살률이 갑자기 증가한 시점과 사회 경제 구조와의 관계를 이수철 연구자께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자살자들은 1998년에 갑자기 19.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잠시 진정되었다가 2003년에 다시 24.1명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다음에 2009년도에 다시 31%로 다시 한번 급격히 증가한 점에 대해서 사회적 구조와 사회 구조와 이 자살과의 연관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8년, 2003년, 2009년 앞서 말씀하셨던 IMF 사태 그리고 카드 대란, 금융위기가 있었던 직후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 사회의 자살률이 결국 어떤 급작스러운 이런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연구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어떤 연구에서 네.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 충동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네. 10대부터 60대까지 각 연령대에서 어떤 요인들이 네.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10대 외에 20대부터 60대까지는 전 연령대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40대, 50대의 연령들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가장 그렇죠. 왕성하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때에 겪는 어떤 실업이라든가 아니면 부도라든가 네. 이런 것들하고 자살과의 관계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올해 11월만 해도 가장 많이 보도됐던 것이 성북구의 내모녀 네, 사건.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또 양주에서도 50대 남성과 두 아들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인천에서도 그로부터 한 열흘 뒤에 그 일가족 3명과 또 딸의 친구까지 총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의 양극화나 이런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성장 위주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고민하는 부분일 터인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두드러지는 걸까요? 네.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제가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실업률과 노인 자살률에 대한
그런 비교 분석을 한 연구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나 실업률이 올라갈 때에 그때 이제 자살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네.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이 올라갈 때에 자살률이 우리나라처럼 튀어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살률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구에서는 무엇을 강조를 했냐면 네. 그런 충격이 일어났을 때 충격 완화 장치가 그 사회에는 있었고 우리 사회에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충격 완화 장치가 무엇냐? 네. 그래서 충격 완화 장치를 이제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그들을 감싸주었는지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충격 완화 장치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예전 뭐 2010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네. 사회복지 예산이 매우 적었죠. 빈약했죠. 네. 빈약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그 사회복지에 많이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런 자살에 대한 네. 그 자살을 방지하는 부분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181조가 사회복지 쪽의 그 예산으로 네.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체 예산의 한 30%, 514조 예산의 한 30%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5%. 네. 그 중에서도 이 자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그래도 지금 그동안에 이번 정권에 들어서 이 자살 문제를 본격적으로 100대 과제로 넣고 해서 그랬죠. 그렇게 네. 해서 많은 관심과 예산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또 자살 예방 정책과도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예산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218억이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그 네. 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지만 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48억 정도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약 30억 정도가 네네네. 늘어난.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아까도 거론했듯이 우리나라가 1년에 작년에 2018년에 13,670명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분이 돌아가시는 생명을 잃는 것 그거에 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한 가지 참조의 말씀을 드리면 네. 일본의 경험을 보면 자살자 1명을 줄이는데 6,600만 원 정도를 투여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예산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자살 예방 쪽에 2천억 이상의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지금 NGO나 민간 쪽에서는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자살자 한 명에 6,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00명이 넘는 자살자 수에 비해서 자살 예방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한정된 예산 속에서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서 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는 30대, 40대, 50대의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들입니다. 물론 네. 여성도 경제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특히 남성들이 앞장서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을 우리가 평균 26.6명으로 해서 그것도 OECD에서 우리가 1위지만 네. 40대의 자살률은 45.35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에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렇군요. 네,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경제적 요인을 고려한다 그러면
30대, 40대, 50대에 초점을 맞춰서 네. 자살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세밀하게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적인 우리 사회의 주력 인구잖아요. 그렇죠. 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자살이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사회가 고통스럽게 아픈데 그 아프다는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국민에게 우리 국민과 사회가 나누어야 됩니다. 네. 이 자살에 대한 통계도 2017년 통계를 2018년 9월 달에 받아야 된다는 1년 뒤에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실에서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2018년 자살 사망자 수 통계가 올해 바로 몇 달 전인데 올해 9월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을 직시하고 알아야 내년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예산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울 텐데요. 한 해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전년도 자살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항상 뭔가 한 발자국 늦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아마 교수님도 그 말씀 오늘도 첨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국대 불교대학원 이범수 교수였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12월 21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빌리 맥의 크리스마스 이즈 올 어라운드 준비했고요. 저는 일요일이 내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